안녕하십니까. 4단계 미케 21 사업 2021년도 1학기 참여대학원생 워크숍 시작하겠습니다. 행사는 원래 대면으로 시작하려고 했었으나, 최근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대면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직접 서로의 얼굴 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교류가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라도 우리가 만나서 많은 이야기 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워크숍을 시작하고 내 학원생들의 많은 참여, 그리고 많은 질문, 궁금한 사항들 있으시면 많은 이야기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어, 행사 목적을 보시면 글로벌 시대의 지역 문화 문학 교육 연구단의 소개가 있고, 그 다음에 4단계 비계 사업단에 대한 이해력 제고, 그 다음에 참여대학원생 연구윤리 및 인권 교육 실시가 있고, 그 다음에 국제학술대회 사례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성과 확산을 위해서 또 이해력이 있기 위해서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에 대한 참여 대학원생의 이해력 제고 및 연구력 향상을 위해서 또 발표가 있습니다. 순서를 보시면 가장 먼저 우리 무 단장님 개회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김수정 선생님께서 글로벌 시대의 지역 문화문학 교육연구단 소개 및 신규 참여대학원생 인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참여대학원생 연구윤리 및 인권교육, 인권 관련 교육이 있는데 손대현 선생님께서 발표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학원생의 발표 차례가 있습니다. 첫째는 국제학술대회 사례 발표는 강연하 선생님께서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20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한 시간이 있으니까 발표하고 나서 대학원생의 질문 사항이 있으면 꼭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발표는 연구계획서 관련된 발표가 있습니다. 조카유 선생님 발표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발표는 김동현 선생님께서 문화와 문학 연구 방향과 실제적 적용에 관련된 발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회사가 있는데, 우리 단장님께서 마지막으로 표회사에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표 시작되는데, 가장 먼저 우리는 부단장님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어, 네. 수업과 연구로 이제 수고가 많으실 텐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사업단에서 이제 첫 번째 올해 처음으로 워크숍을 실시하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고 부담을 느끼지 마시고 그냥 이 BK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연구 환경을 지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연구를 잘하도록 더 국제적인 연구자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물질적, 정서적 여러 가지 연구 방향에 대한 디렉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걸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해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모인 것이고요. 그래서 국제학술대회 발표 사례라든지 연구 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 지금 보면 여러분들의 대다수가 석사 과정 중에 특히 대다수가 2020학년도에 입학한 학생들 또는 2021학년도에 입학한 학생들이 많잖아요. 전 잘 모르는데 그런 학생들을 부르는 신조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2020학년도에 입학한 학생들은 코로나 때문에 진정으로 신입생으로 느껴보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2021학년도가 됐는데 연구를 충실하게 이제 잘 따라가가지고 분위기를 잘 파악해서 후배를 가르칠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제 굉장히 이제 코로나 시기 이후에 애매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특히 BK 프로그램은 국제화 프로그램을 아주 잘 운영하고 이제 그게 강조가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면 여러분들이 이 사업단에 소속되어서 여러 가지 지원을 실질적으로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리고 그런 기회가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실 것은
어떻게 하면 나의 연구력을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사업단 내에서. 그래서 뭐 학위 논문 발표나 학술대회 발표 이런 것들에게 있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최근에 학위 논문을 지도하면서 느낀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단지 숙제를 하고 과제를 하고 그 뭐 주어진 학위 논문을 써가지고 빨리 석사를 마치고 박사로 진학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더 큰 포부를 가지고 자기 연구를 수행하고 자신의 언어로 자기 연구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세계적인 학자가 될 수 있다라는, 여기서 충분히 이제 연구 환경이 여러분들을 잘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런 큰 포부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업단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힘을 다 같이 합친다면 지금 국내에서 BK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국어국문학과가 다 아시겠지만 4개 대학이잖아요. 이 4개 대학 중에 우리가 최고의 사업단으로 선정될 수 있기를 저희가 희망해 보면서 네, 제가 개회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학생들한테 많은 좋은 정보를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사업단 여러모로 그 대학원생 중심으로 낸 사업단이고, 그리고 또 특히 국어 그리고 그 문학 연구에 있어서 많은 힘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사업단이라고 생각하시고 언제든지 방문도 하시고, 그리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그 사업단에 오셔서 그 많은 정보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순서로는 그 우리 사업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김수정 선생님께서 글로벌 시대의 지역 문화문학 교육연구단에 대한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신규 참여 대학원생 그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몇 명 학생 중에서 몇 명 학생들은 지금 얼굴을 안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만약 대면으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면 여러분들 서로 얼굴 보면서 인사 나눌 수 있는 기회였는데, 예, 지금 이렇게라도 자기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서로와 그 가상적으로라도 인사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김수정 선생님 발표가 시작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글로벌 시대의 지역 문화문학 교육연구단 신진연구인력 김수정입니다. 저는 오늘 글로벌 시대의 지역 문화문학 교육연구단에 대한 소개를 준비했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먼저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목표, 기대 효과를 살펴보고 이번 학기 참여 인력 현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BK 참여 대학원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참여 대학원생의 자격과 의무, 그리고 참여 대학원생에 대한 본 교육연구단의 지원 항목 등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목표입니다. 본 교육연구단은 학생 성공, 희망 한국어문학의 기치 아래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문화어문학 창의 인재를 양성하고자 다음과 같은 비전과 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교육의 비전은 학술과 현장 역량을 갖춘 한국어문학 전문 인력 양성입니다. 본 교육연구단은 한국어문학 교육의 방법론적 혁신을 도모하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실무교육을 지향하며 세계 유수대학과의 경쟁력을 갖춘 교육과정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연구의 비전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어문학 연구입니다. 문화어문학 이론의 재정립과 심화를 통해 지역 문화에 대한 어문학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지역 및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어문학의 기능을 제고할 것입니다. 국제화의 비전은 교육과 연구의 국제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확보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협업과 융합의 교육 연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으로 한국 어문학의 위상을 제고할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에 부합하는 목표로 교육의 목표는 국제성을 겸비한 실천적 문화어문학 전문 인력 양성이며
연구의 목표는 전문성과 국제성이 지향하는 문화어문학 연구입니다. 이러한 교육연구단의 비전과 목표가 구현된다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학문적 측면에서 문화어문학 이론을 심화 확장함으로써 대중과 함께하는 화락으로서의 연구 역량을 제고하고 어문학 자산의 질서화는 한국 어문학의 실용적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사회 현실을 반영한 대학원 교육의 선도적 모델을 구현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고급 인력 양성과 배출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국내적으로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고급 인력을 공급하고 문화어문학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며 국제적으로는 한국 어문학의 세계화와 인류 공동 문제에 대한 인식의 공유로 이어짐으로써 현대인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2021년도 1학기 교육연구단 참여 인력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참여 인력은 참여 교수님, 신진 연구 인력, 참여 대학원생으로 구성됩니다. 먼저 참여 교수님을 보면 정우락 단장님, 남기린 부단장님, 백두영 교수님, 김주영 교수님, 김덕호 교수님, 최은숙 교수님, 김진웅 교수님, 총 7분의 교수님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신진 연구 인력은 고전문학의 손대여 선생님, 현대문학의 한압잘 선생님, 그리고 국어학에 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 참여 대학원생은 총 21명으로 석사 과정생 12명, 박사 과정생 9명입니다. 이 중 신규 참여 대학원생은 석사 과정 신입생 2명인데요. 국어학의 고예린 학생, 허예농 학생입니다. 신규 참여 대학원생의 인사말을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예린 학생, 접속해 있나요? 조금, 네, 저는 고예린이라고 하고요. 이번 학기 석사과정 시작하게 되었고, 남기린 교수님 연구실에 공부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 허예농 학생.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허예롱이라고 합니다. 저는 입학한 지 얼마 안 되지만 연구단에 참여하는 것은 엄청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연구단에서 제공하는 자원을 활용하여 연구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연구단의 각종 사업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참여 대학원생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여 대학원생 자격인데요. 참여 대학원생 신청 및 선발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교육연구단 참여 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 대학원생이어야 합니다. 전일제 대학원생임은 참여 대학원생 신청 시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및 건강보험 자격증식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증빙할 수 있습니다. 또 석사과정생은 입학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 박사과정생은 입학 후 4년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 석박사 통합과정생은 입학 후 6년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이어야 합니다. 또 수료생의 경우 수료생 등록을 완료한 경우에만 참여대학원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박사과정생 중에는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에는 학내, 학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에 강의를 하는 경우에만 참여대학원생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 7학점 이상 강의를 하는 경우는 참여대학원생 신청이 불가합니다. 매년 1학기는 4월 1일 기준, 2학기는 10월 1일 기준으로 참여대학원생 신청 및 선발이 진행되는데요. 제가 설명드린 참여대학원생 자격 요건에 본인이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시고 참여대학원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여대학원생 자격 요건을 갖추어서 참여대학원생으로 선발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닙니다. 앞서 살펴본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 대학원생이라는 요건은 참여대학원생 신청 및 선발 시기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여기간 내내 참여대학원생은 전일제 대학원생으로서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학술 논문 발표, 저서 발간 및 학술 대회 발표 등 참여대학원생으로서 학술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노력은 물론이고 연구 공동체로서 함께 협업하고 화합하는 부분도 중요할 텐데요. 5월부터 전공별로 집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니까 학술 실적 달성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여대학원생은 교육연구단의 학술 관련 각종 행사 및 모든 사업에 성실히 참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교육연구단에서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때 교육연구단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류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참여 기간 동안 휴학 및 취업 등등의 사유로 학점 및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는 변동사항에 대해서 즉시 교육연구단에 알려야 합니다. 특히 30일 초과 해외 장기 체류의 경우라면 반드시 출국 전 교육연구단에 알리고 참여 인력, 국외 여행 확인서에 교육연구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네, 다음은 참여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부분입니다. 참여대학원생은 4단계 BK22 사업에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데요. 참여대학원생에 대한 본교육연구단의 지원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 및 연구 환경 제공입니다. 교육연구단에서 주최하는 국내외 저명학자 초청 특강 및 각종 학술대회, 전공별 집담회 등에 참여함으로써 국내외 연구 동향 파악, 연구 방법론 습득, 연구 방향 모색 등 연구 역량 강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교육연구단에서는 참여대학원생의 학술활동을 적극 지원합니다. 4단계 BK21 사업 규정 및 본교육연구단 규정에 따라 참여대학원생의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경비 및 장단기 해외 연수 경비를 지원합니다. 또한 학술 논문을 게재한 경우는 게재료 및 영문 초록 교정비를 지원합니다. 이와 관련한 지원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등을 교육연구단에 문의하고 준비해서 이러한 지원 항목들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육연구단에서는 참여대학원생의 연구활동 독려를 위해서 매년 상반기 연구 논문 계획서 공모전, 하반기에는 우수학술 논문상을 시행합니다. 추후 5월 중에 2021년도 연구 논문 계획서 공모전에 대한 안내가 있을 예정이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또한 학술활동 및 참여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가 연 1회 지급됩니다. 학술활동 실적도 중요하지만 교육연구단의 각종 행사 및 사업에 대한 참여 실적도 평가 항목이라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글로벌 시대의 지역문화문화 교육연구단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발표를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발표 사례는 짧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학 박사과정의 강연아입니다. 저는 오늘 워크숍에서 국제학술대회 발표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절대 거창하진 않고요. 그저 소소한 경험을 나누는 것이라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석박사 과정 중에 국제학술대회 지원을 한 횟수가 세어보니 6번이더라고요. 또 감사하게도 또 운이 좋게도 저는 지원한 학회에 다 발표 수락을 받았습니다. 다만 이 중에서는 2020년 2월에 있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학회 자체가 취소된 적도 있었고
또 이번 8월에 아직 온라인으로 예정으로 남겨둔 것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은 중간중간 다른 학회의 예시도 들어볼 테지만 주로 제 첫 국제 학술대회에 참가했던 CL 2017을 중심으로 지원 과정, 발표 경험에 대한 사례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퍼스 링귀스틱스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약칭으로 CL 2017은요. 국제 말뭉치 언어학회로 2001년부터 2년마다 개최되어 2019년에도 열렸고요. 올해 2021년도 열릴 예정입니다. 영국의 랭카스터, 리버풀, 버밍엄 대학에서 돌아가면서 열리는데 제가 참가했던 2017년도는 7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버밍엄 대학에서 열렸습니다. 학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학회 홈페이지를 찾아가 들어가 봐야 됩니다. 구글 검색을 통해 들어간 홈페이지에서 해당 연도의 주제나 일정, 기조 강연자, 프로그램, 발표 지원 방식 등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CL 2017의 홈페이지는 이러했고 이번 8월에 제가 참가할 글로벌 렉스 워크숍의 홈페이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제가 코로나 관련 신호라는 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주제 확인 후에는 주요 일정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보통 학회가 개최되기 전 최소 6개월 전부터 학회 발표 지원이 시작되는데요. CL 2017과 같은 경우 주요 일정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학회 기간은 7월 25일부터 28일까지였지만 1월 10일에 그해 1월 10일에 초록 제출이 마감되었고 2월 1일은 얼리버드 등록 시작이었습니다. 얼리버드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잡아먹는다 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미리 준비하면 득을 본다는 말인데 이 학회에서는 이 얼리버드 기간에 등록을 하면 등록 비용을 어느 정도 할인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회에 참가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이 얼리버드 기간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월 14일에는 발표 수락이 공지가 되었고 4월 30일에는 얼리버드 등록이 마감되면서 전체 등록 비용이 인상되었습니다. 6월 30일에는 전체 등록이 마감되었고 7월 17일부터 21일까지는 이 초보 연구자들을 위한 서머스쿨, 여름학교 기초교육 일정이 있었고요. 7월 24일에는 본격적인 학회 전 워밍업을 하는 프리 컨퍼런스 워크숍 데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정을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학회에 제출할 초록을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발표를 위해 지원하기 위한 초록을 작성할 때는 이 학회의 주제와 성격에 맞게 구성, 형식, 내용 등을 계획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제가 공부하는 말뭉치 언어학 연구의 예를 들어 초록 작성을 얘기하면 도입 부분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기가 들어가고 다음으로 연구 대상 말뭉치 자료와 분석 방법을 설명하고 또 연구 절차와 발표 구성 계획이 담겨야 하겠습니다. 내용은 새로운 소프트웨어 혹은 말뭉치 데이터 자원의 연구나 말뭉치를 활용한 한국어 언어 현상을 기술하는 것이 학회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끌 수 있겠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국제학술대회는 당연히 영문으로 초록을 작성하였고요. 이것은 CL 2017에 제출하였던 것인데 과학교과서 말뭉치를 활용한 한국어 9단위 과학용어 후보 목록 자동 추출에 대한 보고를 주제로 참고문헌 제외하고 약 430단어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올 8월 있을 글로벌 렉스에 제출하는 초록 중 일부인데요. 이 글로벌 렉스에는 한국어 코로나19 신호 사용 양상 분석과 사전 기술을 제목으로 약 1000단어의 초록을 제출했습니다. 이 초록의 양적 기준은 학회에서 요구하는 바에 맞추어 작성하면 되고 보통 한 500단어 내외였는데 이번 글로벌 렉스는 약간 길게 요구를 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작성한 초록을 제출합니다.
보통 이지체어라는 사이트에서 초록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고 아니면 이처럼 학회 메일로 바로 제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일정에 맞춰 발표 수락인지 아니면 거절되었는지 답변이 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메일로 증명서를 보내주기도 하고 오른쪽처럼 수락되었다고 답변이 오면서 이 초록에 대한 어느 정도 피드백, 심사평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발표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발표는 포스터 발표인지 패널 발표, 주제 발표라고 하는 일반적인 발표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것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포스터 발표와 같은 경우는 발표할 연구 내용을 모두 담은 포스터 한 장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왼쪽은 CL 2017의 포스터였고 오른쪽은 2018년도 유랄렉스에 갔을 때 포스터였어요. 그리고 패널 발표에는 주로 PT를 이용해서 발표를 하니까 PPT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APCLC 2020 발표를 위해 준비했던 PPT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돼서 못 썼어요. 이번 8월에도 발표 전에 이러한 PPT를 만들 예정입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학회가 개최되어 참석을 했습니다. CL 2017에는 수잔 허스턴, 앤드류 하디, 마이크 스컷과 같은 말뭉치 언어학계의 저명한 학자 6명이 플래너리 스피커, 즉 기조 강연자로 나섰고 학회 전체로는 400여 명의 세계 말뭉치 연구자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학회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는데 하루 6개에서 8개의 세션이 열리고 참석자들은 각 세션마다 원하는 발표를 이동하면서 선택해서 듣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것은 8월에 있을 글로벌렉스 워크숍의 프로그램인데요. 전에 BK 특강을 했었던, 해외 석학 특강을 했었던 주디 크레이시아도 보이고 제가 남기림 선생님과 안진상 선생님과 할 발표는 바로 이때 한국 시간으로 오후 6시 반에서 7시 정도에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회 모습을 보여드리면 대략 이렇습니다. 역시 CL 2017의 예인데요. 스크린이 크게 앞에 있고 앞에는 또 수화로 통역하는 분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선 사회자가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5분 남았다 등 팻말을 들어서 시간을 엄격히 준수시킵니다. 사회자는 또 이전, 바로 직전에 발표자인 경우가 많았다는 점도 좀 인상 깊었습니다. 또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아무래도 지정 토론이 없이 자유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으면 패널에서 자유롭게 손을 들고 일어나서 마이크를 잡고 질문을 합니다. 질의응답이 침묵으로 길곤 하는 우리나라 학회 모습과 사뭇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포스터 세션입니다. 이것은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찍은 사진이라 좀 정돈이 되어 보이는데 사실 실제 핸드폰으로 찍은 모습으로 보면 이와 가깝습니다. 엄청 정신이 없었어요. 이 포스터 세션은 1시간 20분 동안 미리 수락을 받은 53팀이 참가하여 진행되었는데요. 1시간 20분 동안 전체 학술대회 참가자들이 로테이션 해가면서 포스터 앞에 자리 잡고 있는 발표자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패널 발표는 15분에서 20분 발표고 10분에서 15분 질의응답을 한 번만 하는 것에 반해 이 포스터 발표는 그 앞에서 사람들이 올 때마다 연구에 대한 요약 설명과 질의응답을 반복해야 해서 이 1시간 20분 동안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영어로 했어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코로나 사태 이후에는 이제 앞에 봤던 그런 대면의 모습을 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러한 모습이 더 익숙하죠. 제가 8월에 참가할 학회도 이렇게 화면으로 보는 모습일 거고요. 혹은 이러한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2020년 8월에 있었던 유럽 한국어 교육자 학회인 EAKLE의 방식이었는데요. 미리 발표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고
이 EAKLE에서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이 발표 동영상을 올리고, 그리고 이제 학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댓글을 달아서 질문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회를 참가했던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진들 역시 CL 2017의 사진인데요. 우리나라 학회의 모습과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야외에서 바비큐 파티도 하고 학회 참가자들로 구성된 밴드도 있었어요. 이 학회를 참가하면서 말뭉치 언어학의 국제 연구 동향을 확인하고 새로운 방법론과 데이터 자원에 대한 관심을 확인했고, 또 세계적인 말뭉치 연구자들의 발표를 들을 수 있었고, 또 자유로운 의견 교환의 현장을 눈으로 확인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기회가 닿는 대로 국제학술대회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선생님들도 제 경험이 조금 도움이 돼서 아낌없이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 짧은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연구 계획서 작성법 및 그 실제를 맡게 된 현대소설 전공 조가유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여기 계시는 모든 참여대학원생들은 모두 학위 논문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연구 계획서의 작성 목적도 학위 논문과 연관됩니다. 저는 박사 수료한 관계로 이 자리에서 저 자신의 석사 논문 작성 요령에 대해 발표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 생각하여서 개인적인 경험담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다시피 보통 목차 이외에 연구사 검토, 문제 제기, 연구 방법과 연구 대상이라는 4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들은 논문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이자 논문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러나 이 준비 단계 중요한데, 근데 쉽게 여러분들 쉽게 여러 차례의 실패를 겪게 되어 힘들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장 좋은 목차가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관찰하고, 네, 사고하고, 그 다음에 가설하고 실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중국 문학가 중에 호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명하니까 다들 다 아실 겁니다. 그분 하는 말 중에 연구할 때 대담하게 가설하고 조심하게 증거를 찾으라는 겁니다. 네, 바꿔서 말하면 연구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다루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과학적인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에 잘 안 될 때가 정말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실패 경험들은 언젠가 성공의 어머니가 될 수 있으니 절대로 중도 포기하지 말고 인내심 가지고 끝까지 버티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네. 인내심 중요하고, 그러나 연구 과정 내내 우리의 태도 또한 중요합니다. 논문 내용은 물론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만 그 관점들은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결정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책은 저의 교수이신 김주영 교수님이 편찬하신 책입니다. 비록 연구 서적이 아닌 교양 서적이지만 근데 여기에는 교수님께서 연구의 태도에 대해서 아주 쉽게 해석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네, 제가 몇 부분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네, 우선 이것은 지혜책인 탈무드의 서문 내용입니다. 서문의 부분입니다. 탈무드 이 서문은 어느 학자, 유태교의 학자와 유태인 연구하기 위해 탈무드를 연구하려는 사람의 대화로 이루어집니다. 네, 여기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배우려고 하는데 근데 그 스승이 당신이 자격이 없다고 연구할 자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 이 학생이 자격 없다는 증거 달라고 하고 시험에 테스트해 달라고 해서 이 스승이 질문
던졌습니다. 이 질문에 해당되는 답이 A와 B 있는데 A는 상식적인 내용이고 누구든지도 쉽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답이고 B는 그러니까 반대된 답이죠. 학생이 A라고 대답하자 선생님이 그러니까 네가 아직 자격이 없다고 말했고 그다음에 학생이 그럼 다시 시험해 주세요라고 했고 그다음에 그 선생님이 똑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학생이 B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격이 돼야 되는데 그러나 그것은 아닌 겁니다. 네,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사진 보면 상식을 깬 사람 먼저 필요하고 만약에 첫 번째 질문을 했을 때 B라는 대답을 했으면 그것은 자격을 가지는 것인데 근데 똑같은 질문 다시 선생님이 가르친 답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것이 이미 알려진 지식이 되어 버려서 그래서 그 똑같이 하니까 그래서 자격이 없다는 거 다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계속해서 상식이 되는 답, 즉 남이 한 답을 다시 하면 그것은 우리가 공부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답을 요구하는데 이 지혜에서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상식 위에 있는 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상식을 거부하면서도 만약에 A와 B라는 답 이외에도 또 새로운 답, 그것도 상식에 부합되는 답이면 그것은 좋은 답이 되는 겁니다. 네. 네, 자세한 이야기는 이 책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좋은 책을 연구하기 위한 선결 조건은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네, 먼저 상식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 상식 내용 되게 광범위할 것입니다. 네, 다 가지려면 되게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 있고 시간 많이 걸릴 것입니다. 인내심 가지고 그것을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어서 상식을 거부하도록 노력하는 정신이 중요하고 그러나 상식에서 벗어나면 그것이 약간의 술에 취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위험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상식을 바탕으로 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찾으려는 태도가 중요하니까 이거 우리 항상 명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개인적인 경험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시작할 때 그래서 큰 틀에서의 상식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좋아하면서도 거부할 대상을 찾는 거이어야 합니다. 저는 현대문화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 책을 먼저 접했습니다. 네, 이 책 안에 많은 상식적인 내용 들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저는 낙동강 조명희를 골랐습니다. 네, 고르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일단 처음에 조를 봤을 때 저는 조 씨가 저의 조 씨인 줄 알고 처음에 반가웠는데 근데 사실 달랐습니다. 네, 근데 이거 중요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여기 조명희는 시도 썼고 희고도 썼고 소설도 썼습니다. 되게 대단해 보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신경향파 소설의 특징과 그 한계가 극복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작가 연구하는데 되게 아주 큰 의미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골랐고 근데 상식적인 부분을 살펴볼 때 여기 검색해 보니까 선행연구는 천편일률식으로 되게 비슷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현실인식, 현실주의 성격 반복된 거 많죠. 네, 그래서 되게 이렇게 계속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괜찮을지 되게 단조롭고 새로운 관점 제시해 줄 사람 필요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번 시도해 보기로 했고 네, 거부하는데 그래서 이거 물론 동의하지만 그러나 제가 좀 더 좋은 관점을 제공하려고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
조명희는 리얼리즘 유파의 작가이고 그래서 큰 틀, 거시적인 차원에서부터 저는 서론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이거 저의 서론의 첫 부분, 첫 페이지, 첫 번째 단락과 두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좋아하는 것이 리얼리즘이고 네, 리얼리즘 유형 속의 명작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 낙동강입니다. 네. 그리고 낙동강의 작가가 바로 조명희이고 네, 조명희 소설에 대한 연구 성과가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정리하면 네,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상식적인 것보다 나의 관점이 더 좋다는 이유를 필요하는 것, 이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작업입니다. 네. 그러면 방법도 아주 중요한데 방법 없으면 논문이 성립이 안 됩니다. 저는 처음에 느낌은 있는데 이 작품을 어떤 관점에서 분석해야 할지 그런 느낌, 막연한 느낌이 있는데 근데 논문 지도 받았을 때는 그것을 명확하게는 말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감정 쓰기 희망했다. 저는 감정 쓰겠다라는 말만 했고 그래서 지도 교수님께서도 사실 제가 더 깊이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유명한 감정 이론만 제안하셨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능력이 부족해서 딜레이하게 됐는데 근데 이거 그때는 실패로 보였지만 근데 나중에는 다시 수업 논문으로 발전시켜서 수정해서 발전시켜서 또 게재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실패로 끝내면 안 되고 성공의 어머니로 만들어야 되는 거 그때 이런 경험 통해서 저도 깨달았고 여러분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 실패했지만 근데 저는 이어서 더 깊이 생각하고 제대로 다시 써보기로 했고 그때는 제가 고른 것은 공포라는 관점입니다. 네, 왜냐하면 조명희 소설에서는 자꾸 공포적인 내용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리고 비참한 내용이 많아서 그래서 저 공포를 시도했고 그리고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지도 교수님께서도 그거 보실 때 어떻게 더 정확하게 안내해 줘야 할지 그것도 아시는 거라서 그래서 유명한 불화 이론을 제안하셨습니다. 네, 제가 붙인 사진 보시면 이거는 되게 방대한 이론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되게 방대하고 여러 권 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되게 힘든 과정이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그냥 통과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맞는 이론만 찾으면 금방 통과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지도 받을 때 잘 생각하고 좀 여러 번 시도하고 나서 질문 하시면 아주 정확한 길을 걸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방법론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자기 점검 할 수 있기는 합니다. 이 방법은 바로 제가 생각하는 이 4가지입니다. 작가가 살면서 이론에 부합하는 말 했는가? 네, 이거 스스로 반드시 할 수 있는 일이라서 네, 다른 사람이 지적하기 전에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어서 작품에서 그런 해당되는 이론에 부합하는 말 작가가 썼는가? 그리고 이 관점만 가지고 이 작가를 이해해도 타당한가? 괜찮은가? 무리 없는가?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이론이 지닐 수 있는 문학사적 의미가 있는가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가 이 논문 내용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가설한 거 많았고 그것을 증거를 찾아서 보여줘야 서술력을 지닙니다. 네, 그래서 지금 조명희는 감정, 제가 처음부터 감정으로 분석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 였는데 이거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그의 수필을 통해서 그거 증거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수필 평론에서는 감정이라는 단어 적지 않게 말했었고 그리고 또 왜 프로이트 많은가?
왜냐하면 조명희 작가가 소설에서 많은 그런 관련되는 정신분석학적인 용어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명희 작가는 너무나 불안하고 힘들어서 망명까지 했습니다. 소련으로. 예, 그래서 이 관점만 가지고 이 작가를 전반적으로 설명해도 무리가 없겠다.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증명했습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사실 방법론에 있어서도 기존 연구사는 주로 이분법적으로 그렇게 평가되어 왔는데 제가 이 이론을 사용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문학사적으로도 20년대 리얼리즘 계열의 프로 문학의 연구에 있어서도 새로운 관점 제공할 수 있다고 저는 지금 논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의 내용 좀 들어가야지 논문 이렇게 보여줄 때 거부 쉽게 안 당합니다. 네. 그 마지막으로 이어서 단계는 대상과 방법 결합해서 목차를 만들어야 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작품 내용에 대해 정독해야 하고 여러 번 반복해서 이해해야 되고 해부 제대로 할 수 있을 정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그것을 이론화해야 되는데 이론을 위한 작품 분석이면 안 되고 이 작품을 위한 이론 적용식으로 해야 됩니다. 네. 네, 아주 쉽게 만약에 영어를 위주로 분석해 버리면 그 논문이 사실 국어국문학과의 문학 연구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든 목차는 이렇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네, 작품 내용도 들어가고 그리고 이론의 용어도 들어가고 그리고 그러나 작품 설명 위주로의 절 제목도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야지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식이라는 내용 이렇게 정리해 봐야 되고 거부도 과감하게 거부해야 되는데 그러나 상식 위에 있는 그 새로움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명희 작가 제가 불안으로 설명할 때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일본 제국에게 있어서는 이거 테러범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나 이거 대한민국한테는 이거 혁명가라고 할 수 있는 이 인물들은 사실상 왜 혁명하게 되는지 왜 시위, 왜 반항, 네, 왜 여러 가지의 좀 약간의 폭력적인 행위 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는 신경전적 불안, 얼마나 본능이 얼마나 많이 억압당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데 이 논문이 가장 지닐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사회주의 사상 수용하기 전의 모습 더 이성적이었고 이 부분도 제가 연구하면서 되게 재미있게 한번 발견한 사실이기는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연구사 정리는 부분은 일단 먼저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내용 아주 잘 정리하고 나서 문제 제기해 보시고 그 다음에 먼저 어떤 관점으로 할지를 간단하게 얘기하고 나서 방법론 상세하게 설명하신 후, 과학적으로 설명하신 후, 그 다음에 대상과 어떻게 결합할지, 대상을 분석할 때, 만약에 묶어서 할 경우, 여러 가지 묶어서 할 경우, 왜 그렇게 묶어서 해야 하는지도 같이 설명하면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목차 짜는 건데, 목차 내용이 나오면 본론도 거의 다 완성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일단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되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여러모로 번거로운 일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높이에서 커피숍에 와 있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가 시간이 있으니까 조가유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계획서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그 요령에 대해서 질문 사항이 있으면 그 어학팀, 고전문학 그리고 현대문학에서는 많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으신가요? 예, 질문이 없으시면 그럼 우리가 다음 발표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동현 선생님께서 다음 발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현 선생님.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번에 문화어문학 연구의 방향과 실제적 적용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된 김동현입니다. 저도 뭐 저는 이제 그 8학기 박사 8학기 마지막인데 BK 참여하는 게 이게 해보면 그 되게 막막하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 석사 때도 보면 뭐 잘한다 해서 대학원 들어와 보니 뭐 아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논문 쓰고 박사 들어가면 이거는 좀 알지 않겠나 싶었는데 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새로운 방법론을 공부해서 적용시키는 것도 비슷한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이 문화어문학이라는 아젠다를 받아들여서 공부를 해서 소논문을 써서 내게 되었는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3단계 때 그 BK에서 지향했던 것들을 이제 도식화한 거죠. 그래서 그 영남 문화어문학이라는 걸 가지고 그 소통과 융합의 인문정신을 구현한다 됐습니다. 지금 이제 4차 때는 이렇게 바뀌었죠. 그래서 영남 문화어문학이 아니라 지역 문화어문학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공간이라는 단어와 지역이라는 단어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게 어떤 로컬리티 이런 것과, 그래서 그것이 가져다주는 특수성, 그러면서도 글로벌 시대의 지역 어문학이라고 하면, 문화어문학이라고 하면 보편성도 함께 이야기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어문학에 대해서 어떤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 여러분의 선생님들과 선배들이 그 저서를 많이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어문학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텍스트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래서 문화론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화어문학 연구 방법론에 관한 게 되겠죠. 그럼 같은 맥락에서 고전문학에서는 이 문화어문학을 어떻게 보는가, 이거는 단순히 바라보는 뭐 관점뿐만이 아니라 책 제목을 봐서 알겠지만 그 배경적 측면에서부터 종합적인 영향관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최근에 대구 공간과 문화어문학이라고 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들을 보시면 문화어문학이라는 게 과연 어떤 건가, 이런 게 좀 감이 잡히고 이런 연구 방법론을 적용시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법론은 이런 거죠. 뭐 방법론 선생님들도 많이 이야기하실 거고 선배들한테도 많이 들을 텐데, 텍스트를 어떻게 보면 새롭게 바라보면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걸어가면서 일청담을 만약에 바라본다 그러면 일청담을 주변으로, 주변에 뭐 IT 대학이나 본관, 저 오르막길 건너가야지 뭐 인문대 나오겠네, 글로벌 프라자가 나오겠네, 이렇게 보게 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뭐 점프를 해서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공중에서 찍은 사진을 보게 되면 그 중심으로 주변을 인식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일청담의 내부 요소를 파악하는 그런 시각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의 교화인 감꽃을 본땄구나,
뭐 입 양끝 틈머리에 2개로 뭐 수초를 저렇게 배열을 해놨구나. 그래서 평소에 좀 안 보이던 것들, 계속 봐왔는데 이런 것들을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저는 그게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는 기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논문을 쓰고 의미를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할 때 문학적인 의미 생각해보고 또 문화사적인 의미도 많이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장르론 뭐 이런 것만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문화사적인 의미, 문학사적인 의미도 얘기했는데 최근에는 문화사적 의미 이런 것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문화 어문학적인 의미가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 어문학 방법론에 의해서 도출되는 텍스트 혹은 텍스트 연구의 의미 이것이 그 문화 어문학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전과 그럼 어떻게 달라졌나? 문화 어문학 연구 방법론을 적용시키면서 저는 석사 논문 쓸 때도 그랬고 그 앞에도 저희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최종 과제 이런 거 낼 때 소논문 형식으로 하니까 그 문학사적 의미를 많이 신경을 써서 찾고자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소논문을 쓰거나 뭘 할 때 문학사적인 의미도 찾고 문화사적인 의미도 같이 찾죠. 그래서 의미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한 가지 관점에서 쓰는 게 아니라 2가지 관점에서 좀 복합적으로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또 작품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실질적인 도움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직접 해보면 아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고 딱 들어가면 그래도 또 막막하죠. 그래서 막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의미가 잘 안 나와요. 처음 해보면. 원래 의미 쓰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노 물어볼 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뻔한 이야기를 한다. 그래 방법론이 새로운 건 알겠는데 결과가 똑같지 않느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논의의 대상이 저희 주변에 좀 존재하는 익숙한 것 이런 게 되거나 또 작품은 새롭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문화는 익숙한 경우를 대상으로 할 때 주로 많이 생깁니다. 왜? 그 영남 지역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내방 가사를 공부를 한다든지 이러면 이런 게 많이 나오고 제가 어학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뭐 방언학이나 이런 거 연구할 때도 그 뭐 새로운 방법론을 적용시켜 가지고 새로운 결과가 도출되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되면 그때 의미 찾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문화문학 연구방법론 적용이 했는데도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좀 제대로 적용을 시키지 못했다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존의 연구 방식에 문화론을 단순히 덧댄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통시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문학에서도 그렇지만 어학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자연언어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현재적인 관점에서 공시적인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발생한 현상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그 과거 문화의 영향, 그러니까 뭐 계승뿐만이 아니라 저항 혹은 반발에 의해 형성되는 것도 인과관계 내지는 일정 부분 영향관계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통시적이라는 그 관점 속에서 그 전대 그리고와의 비교, 후대와의 비교 내지는 아직 후대가 없으면 뭐 예측, 변화가 어떻게 예측되는가 이런 거를 염두에 두면 조금 더 편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시성이라는 개념을 개인적으로는 적층성, 그래서 거기에 의거해서 독자성과 고유성이 형성되는 그런 개념으로 많이 이해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 문화적 관습, 문학적 관습 이런 거를 많이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실질적으로 그 투고에서 게재된 논문 같은 경우에 이제 운수상사곡과 운수닭가라는 그 작품을 가지고 논문을 썼습니다. 이 작품은 19세기 후반에 진성희 씨 가문에서 여성이 시집을 갔다가 되게 오랜만에 시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서 친정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그 화수회를 겸해서 문중놀이를 즐기죠.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같이 놀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됐습니다.
특히 내방가사나 화전가, 그 여성의 놀이 같은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그래서 뭐 전형적이고 다 비슷비슷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인식들이 존재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그 개별적 특수성에 일부 주목하더라도 그런 연구가 엄청나게 활발했다라고 이야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향유자의 인식 이런 논의도 그 최영석 선생님이 하셨는데 2000년대 이후에 좀 이렇게 이루어졌고 미시사적, 실증적 접근이 두드러지면서부터는 오히려 그 향유자 인식보다는 문화사적, 생활사적인 그 탐구랑 그 결론 도출이 많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워낙 내방가사 텍스트가 영남지역에 풍부하다 보니까 오히려 작품군의 유형적 특징 이런 게 선행돼 가지고 그것을 인식한 것을 그런 인식을 통해서 작품을 바라보는 어찌 보면 그게 단점같이 작용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거를 그러면 예전 방식으로 바라보자면 그 작품론, 작가론, 유형론 이런 걸 이제 염두에 둘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제 및 내용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그 오랜만에 와서 놀았는데 이 친구들을 다시 돌아가면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나는 여자로 태어났으니까 여성의 직분을 지키면서 잘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아주 일반적이죠. 예. 그리고 작가는 진성이 씨네. 그런데 김영 작가는 아니에요. 그리고 남성과 같이 자유로운 삶에 대해서 갈망이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에요. 유형은 그 화답가란 말이에요. 그 화전가 형식을 따르고 있고 그 창작 환경에 대한 소술이 좀 드러난다는 게 독창적인데 그거 외에는 그렇게 특별하게 보기 어렵습니다. 그 기존 관점대로 하면. 그래서 보니까 주제 및 내용을 가지고도 뭘 하기 어렵고 화답가라는 유형적 특징을 가지고도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거 뭐 특징적으로 이렇게 보이려면 뭐 조롱이 나타나는 뭐 화답가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좋은 논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행 연구에 비해서 뛰어난 거 없고 사회사적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화소회형, 화전놀이에 영향받았다. 그런데 지금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애사적으로 여성의 생활사 딱히 특별하지 않았죠. 작품의 구성 남자로 태어났더라면 이랬을 텐데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입신양명 해가지고 어디를 가고 어디 부임을 할 때 이렇게 놀고 노년에는 이렇게 될 텐데 상상하는 독특한 소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운수답가 한 작품에만 나타나요. 그래서 이 두 작품 묶어서 보기 좀 어렵습니다. 그 창작과 향유 이것도 그 창작 향유 양상은 있는데 이거 근데 그 작품에 나타난다 뿐이지 너무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이 기존의 연구 방법론을 가지고는 이 작품에 대해서 새로운 논문을 쓰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문화어문학적 연구 방법론을 이제 적용을 해보는 거죠. 문화론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거예요. 배를 탔네. 그 제가 이걸 제일 처음 발견한 건 아니에요. 그 전에 이 작품에 배를 탄 그 양상이 나타난다는 그 손행화 선생님이라는 분이 학위 논문이었나 할 때 그 여성의 가사에 나타난 여성의 놀이 양상 분류할 때 짧게 정말 몇 줄 이렇게 뱃놀이 해가지고 분류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배를 탔단 말이에요. 배를 탔는데 진성이 씨다. 이 동네 옛날 남성 4대 부대 선유 많이 했는데 이것도 선유인가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보는 거죠. 그 지역적 특성, 이 동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안동이거든요. 그럼 영남이랑 안동. 안동에는 그 태계 선유 되게 유명하고 그 이연보도 그 동네에서 선유 많이 했죠. 그래서 선유 문화가 매우 발달된 지역적 특성이 있습니다. 영향받았나? 이렇게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그 지리적 특성. 이 문학 생성 공간의 지리적 특성. 이거는 그 전에 어렴풋하게 인식하다가 저기 아까 강현아 선생님이 그 해외 학술 대회도 이야기했지만 중국의 문학 지리학회에 갔을 때 그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그 작품에 나타난 그 주인공 내지는 인물의 캐릭터 분석에까지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과도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지리에 대한 관심을 그때 좀 많이 넓혔죠.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해서 지리적 특성을 좀 더 신경 써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산 소원 가려면 그 걸어가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 배를 타는 방법도 있을 건데 그래서 배를 탔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예안군약도라는 고지도를 찾아봤습니다. 안동댐이 건설됐기 때문에 지금 물길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그 나부촌 화수리라는 그 작가가 살았던 지역이 그 아래쪽에 까만 점 그렇게 되고, 그 위에 여기 큰 점 여기가 도산서원입니다. 산을 상당히 많이 넘어가야 돼요. 그냥 가려면. 그 친정이 안동이죠. 진성이시죠. 그러면 이 당시에 그 근친 친정에 갔을 때 놀러 가면 선영유람을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조상이 묻혀 있는 그 산소 주변이라든지 선산 주변 내지는 그 제실이 있는 곳 이런 데 많이 갔단 말입니다. 근데 진성이시니까 퇴계죠. 그래서 그 동네 그 도산서원을 유람한 거죠. 놀러 가서 제사도 지내고. 그런 관습에 따라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형적인 관습이었다라는 그 관습에 따라서 이 사람이 가는데 도산서원을 가려고 하니까 배를 타고 가는 게 훨씬 수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잘 조성이 되어 있었다, 이런 걸 알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배를 타고 도산서원에 가는 과정을 작가 스스로가 선유로 인식했던 정황이 작품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제 작품을 분석해서 논문을 썼어요. 이런 논문을 썼는데,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과거에 사대부 남성의 선유 문화를 먼저 밝혔죠. 이 어떤 영향관계가 있다. 이 이제 통시적인 맥락 속에서 어떻게 선유 문화가 수용되었나. 그래서 안동의 선유 문화, 조선의 선유 문화, 사대부의 선유 문화가 여성의 선유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떤 연유로 이렇게 선유로 인식했는가, 이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그 사대부 문화의 추종이라는 의미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아까 통시적으로 한 거 외에 문화적인 요소를 좀 더 살펴보고, 그리고 작가의식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이 전대 놀이문화 형식을 계승한다고 해서 의식도 계승했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조금 다른 부분이 존재한 게 아까 그 배를 타는 행위를 선유로 인식했던 그 부분입니다. 저희도 어디 놀러 갈 때 만약에 답사를 간다, 학과 답사를 간다고 하면 그 답사지에 도착을 해서 둘러보는 거를 답사하는 행위로, 노는 행위로 인식할 수도 있는데, 인문대 앞에서 버스를 타고 가는 순간부터 답사라고 생각하고 그것도 놀이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람에 따라서. 그런 거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제 이론화할 거냐. 이제 고민이 돼서 이제 선유와 그 배를 타고 노는 뱃놀이의 선유와 그 단순히 배를 타고 이동하는 항주로 이거를 나눴는데, 그 근거는 이제 하이데거 전기사유에서 놀이의 개념, 기능 이런 걸 좀 빌어와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놀이에 자기 존재를 기투하는 것, 이것이 이제 실존적인 의미, 존재론적인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을 끌고 와서 운수답가의 작가는 이제 그 단순히 배를 타고 이동하는 걸로 받아들였고, 장사곡의 작가는 이것을 놀이로 인식했다. 그래서 실존으로 나아갔다. 이런 의미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논문 쓰고 썼는데 이제 투고는 했는데, 예, 그 아직 뭐 결과가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호강 선유와 다른 내방가사 화정간대 이 선유한 흔적이 나타나고 또 유산한 흔적이 나타나서 그걸 가지고 논문을 또 썼어요.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여기 지도 보면 무남천이라는 게 이제 옛날 지도를 비교해서 보면 지금 현재 이제 동하천이구나 이런 걸 좀 찾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에서 선유를 했는가 위치를 잡고, 또 산에 올랐을 때는 그 산 위에 올라서 그 바라본 풍경, 동서남북의 풍경을 묘사하는데, 그것이 어디에 올랐을 때 이러한 풍경이 보이는가 이런 거를 이제 지도를 보고 좀 찾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도덕산에 올라갔구나 찾아서 좀 분석을 했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문학 지리학적인 그런 부분이 좀 더 많이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제가 문화의문학이라는 것을 이제 BK를 참여하면서 접하고 그걸 바탕으로 논문을 쓸 수 있었던 거는 BK에 참여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선생님들도 가끔씩 말씀하세요. 저희가 영남 사람이기 때문에 문화의문학과 지역학을 더 잘할 수 있다.
실제로 운수상사곡, 운수답가, 여기 나오는 화전가 이런 거를 뱃놀이, 그러니까 화전가는 언급이 된 적이 없고 그 전에 작품은 그 뱃놀이를 했다고 언급이 됐는데 배를 탔다는 행위가 나타난다 이게 아니라 왜 이거 선유라고 제가 인식할 수 있었는가를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배를 탔다, 여자가 배를 탔다고 좀 이상한데 19세기부터 탔다? 좀 너무 빠른데? 시대적인 변화라기엔 너무 빠르다. 그 지역이 안동이다. 그러면은 선유문화인가? 진성희 씨다. 선유문화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문화문학적 접근이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사족을 조금 붙이자면 그 학교 도서관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전자자료 많습니다. 그 데이터베이스 많고 그 외에도 요즘 포털 검색으로도 많이 나오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더라도 거기 안 나오는 지자체 내지는 어떤 사단법인 단체 이런 데 홈페이지 가면 그 문화적인 자료들이 요즘 그 전자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조금 더 노력을 해서 찾아보시면 그 저희가 선생님들처럼 1차 자료에 관한 접근 능력이 매우 뛰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그 간격을 좀 메꾸기 위한 노력 이런 거는 전자자료를 활용하는 능력 이런 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활용 능력을 좀 더 신장시켜서 이런 걸 좀 잘 찾아보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학부 때는 여러분들보다 제가 나이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그 발표 수업을 PPT로 해본 적도 없고 전자칠판 같은 것도 쓰시는 분이 거의 없었고 그래서 저도 해본 적이 없는데 PK 하면서 이런 것도 해보고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뭐 강의하거나 행정일 볼 때 다 도움됩니다. 엑셀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다음에 발표하실 때 저는 이제 BK 참여가 마지막이라서 이번이 발표 끝인데 부담 가지지 말고 많이 해보시면 다 도움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지금 김동현 선생님께서 문화문학 연구의 방향과 그 실제적 적용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0분 정도 시간이 있는데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나요? 예, 질문이 없으시면 그럼 계속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우리 신진연구원 손대현 선생님께서 연구윤리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네. 이거 잠시만요. 네. 작게 좀 하고 여기서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예. 이거. 알겠습니다. 이거. 요거. 예. 네. 네. 그리고 여기 그렇게 해주시고 진행해 주시면. 예. 예, 그러니까 됐나요? 잠시만요. 예. 좋습니다. 예. BK에 참여하고 있는 손대현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발표도 좀 혼란스럽고 한데 이 상황도 뭐 새로운 경험이고 저희도 지금 커피숍에 와서 지금 이거를 발표하고 또 진행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분들도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오늘 발표할 부분은 연구윤리 및 인권입니다. 예. 연구윤리는 이제까지 계속적으로 강조가 되어 왔고요.
그리고 그 교육도 계속되어서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 하려고 하고, 인권 같은 경우는 제가 요 발표를 위해서 저 자료를 찾아봤는데, 대학원생이나 BK 참여 학생들을 위한 어떤 동영상 자료라든지 아니면 기술된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요게 강연하는 어떤 강사계의 강연계의 틈새 시장이다, 이런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자료를 찾아보니까 장애인, 여성, 그 다음에 초중고 학생, 그 다음에 노동, 뭐 이런, 그 다음에 노인, 이런 쪽의 자료들은 아주 많고요. 강연 동영상 자료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어떤 강사진들도 엄청나게 많겠죠. 그런데 이 대학원생이라든지 그 BK 참여 학생들, 이런 성인 학생들을 위한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한번 재미있게 한번 구성하면 아주 그 선호할 만한 어떤 강사, 그리고 내용, 이런 것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여기를 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하겠죠. 뭐 인권교육 수료라든지 뭐 무엇인가가 필요할 겁니다. 어쨌거나 보니까 비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그 인권교육과 관련해서 내용도 제가 특별히 내용 자체는 없고요. 동영상 자료를 하나 시청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여기 내용도 지금 동영상으로 마련할 수 있는 어떤 이 동영상이 없어서 제가 EBS를 인권 관련으로 되어 있는 그 내용을 2개 편집한 요 동영상을 하나 구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서 저희가 어떤 대학원 내에 있을 수 있는 어떤 차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를 한번 스스로를 좀 주의하고, 그리고 생각도 해보고 그런 행동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원에서도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날 수 있죠. 교수와 학생들, 그 다음에 선배와 후배, 그리고 한국인과 외국인 학생들, 그 다음에 여학생과 남학생, 이런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명이 어울리는 곳이다 보니까 다툼이 있고 차별이 있고, 그래서 이런 일을 사전에 막고, 그래서 소통하고, 그 다음에 주의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되어서 우리 대학원, 그리고 국어국문학과, 그 다음에 BK, 이런 어떤 이 조직에서 활동들이 잘 이루어지는 원만한 조직, 그 다음에 훌륭한 결과, 그 다음에 훌륭한 연구,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연구윤리를 일단 보겠습니다. 자, 연구윤리는 연구의 계획, 수행, 보고 등과 같은 연구의 전 과정에서 일어나는 불완전하고 불성실한 이런 것들, 그리고 비윤리적인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회피하고 바람직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 이런 것들이 연구윤리가 되겠습니다. 연구를 진행하면서 우리가 제일 주의하고 명심해야 될 게 바로 진실성이죠. 우리가 연구의 문제입니다.
지금 홍진영이라고 하는 가수가 50%가 넘어서 지금 기존에 석박사를 했던 것이 취소될 위기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특히 우리가 매우 주의해야 될 게 표절이고, 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또 이런 표절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할 때는 전 과정에서 위조, 변조, 표절과 같은 부정행위가 없이 정직하고 충실하게 연구를 수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의 전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서 정확한 연구가 수행되는가를 늘 자문하면서 봐야 되겠죠. 자, 데이터 수집과 처리 및 해석에 있어서는 올바른 데이터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통계를 하고 해석하고 또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객관적인 어떤 시각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편견에 사로잡히거나 아니면 의도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과정이라든지 결과를 왜곡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표절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충분한 출처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또 우리 여러분들 중에 이 논문을 발표하신 분들 중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만은 충분하게, 그러니까 아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해서 표절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특별히 주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표절 유형 한번 보죠. 자, 1번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인데요. 이 부분이 우리가 가장 쉽게 표절의 문제에서 지적을 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특별하게 데이터를 읽어나가는, 그 논문을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아주 유용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논문에서 인용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요거를 끌고 오거나 아니면 워드를 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여기에서 끌고 오거나 그리고 워드를 치는 과정에서 출처 표시를 바로 그 자리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중에 지금 우리가 논문을 쓰다가 이 부분을 그대로 따오게 되면 다시 이 논문이 어디서 봤는지를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은 논문을 봤으나 다시 각각의 논문을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논문 쓰는 과정에서 재확인하는 그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서는 투고를 해서 다시 수정하는 이 과정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수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주석으로 남겨야 된다는 그 생각이 잠시 깜빡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용 표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논문의 어떤 확인 시간을 줄이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시간이 짧아서 충분히 주석을 하려는 생각은 있었지만 수정 과정에서 깜빡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초에 인용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그 순간, 그리고 유용한 부분을 확인한 그 순간, 그때 인용 표시까지, 출처 표시까지 다 해줘야 시간도 줄이고 정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머지 부분은 크게 우리가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이 출처 표시를 하는 그거를 우리가 특별히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논문을 쓰다 보니까 요런 과정에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깜빡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꼭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 출처 표시를 했지만 부적절하게 표시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부당한 저자 자격 같은 경우는 우리는 특별히 이런 경우는 잘 없는데 의학 같은 경우 공동 논문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를 3번 같은 경우는 의학 부문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쓸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논문을 수록했다가 이것을 수정해서 다시 저서야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복 게재일 때 또 실적으로 제출할 경우 이때 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인용은 우리가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해당 논문의 출처를 정확하게 그리고 좀 더 일찍 이렇게 하는 습관을 들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용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출처 표시만 앞으로 조금 더 신경 쓰고 일찍 좀 하는 습관을 계속적으로 들인다면 논문도 좀 더 원만하게 일찍 쓸 수 있고 확인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제 연구 윤리는 이 정도로 하고요. 인권 관련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EBS에서 만든 거를 2개 편집한 거니까 생각보다는 재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음소거를 잠깐 시간을 때워달라는 해주시고, 말씀이신 거죠? 예. 다른 건 아니고요. 아까 김동현 선생님 발표하셨을 때 좀 인상 깊게 들었던 게 학부 땐 대학원 가면은 뭐 좀 더 나아질 것 같고 뭐 이제 박사 과정에서는 좀 더 나아질 것 같은데 늘 제자리라는 말씀을 하셨던 게 상당히 저는 인상이 깊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뭐 나중에 어딘가 자리를 잡으셔도 아직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는 늘 똑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뭐 늘 너무 모르는 거 투성이고 사실 할 건 너무 많고 배울 건 너무 많은데 늘 그만큼 못 채워 가지고 부끄럽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어려움을 늘 느끼기도 하는데요. 근데 또 늘 이렇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한 단계 한 단계 뭔가 밟아가다 보면은 또 뒤로 가다 보면은 뒤를 돌아보면은 또 조금은 쌓여 있는 것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쌓아 나가시면은 오늘 김동현 선생님 발표처럼 훌륭한 발표를 하는 그런 연구자가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좋은 말씀해 주셔서. 유태환 선생님께서는 현 사업단장님께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거의 11시 51분 되어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단장님께서 모든 참여대학원생하고 모든 선생님들께 마지막으로 표회사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입니까? 네, 보입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았습니다. 네, 오늘 본부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김동연 선생이 발표하는 것부터 제가 들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발표 과정 속에서 뭐 고민들 이런 것들도 읽혀졌는데 이런 어떤 고민들이 조금 숙성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어떤 고민들이 숙성하면은 뭔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알겠습니다만은 학풍을 만들어가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근데 학풍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이게 아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냥 이제 책상에 머리를 숙이고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경북대학교에는 이런 어떤 방법론으로 공부를 해서 또 사회에 어떻게 이러한 공부들이 작용을 해서 나름대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자기의 어떤 개인적으로는 그 행복감과 연결이 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건데요. 그리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영남학이라고 하거나 그 퇴계학파, 뭐 남명학파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그 학파 같은 것들이 오랫동안 축적되어 있는 학문적 역량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안으로 물줄기를 끌어들여서 우리가 그런 어떤 물줄기를 통해 가지고 더욱더 크게 바다를 만들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측면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민 속에서 지난 7년간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문학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안으로는 우리 지역을 문화적 측면에서 다시 보고 또 이것을 외부 세계와 접속시키면서 더욱더 상생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던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고 보람을 느낍니다. 내가 지난번에 잠시 이야기를 했듯이 그동안에 이제 우리 국어 국문학 언어와 문학 같은 경우는 어떤 구조주의라든가 실정주의 여기에 좀 함몰되어서 일상에서 자꾸 멀어져 가서 그들만의 리그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생활 속에 살아있는 이 화락으로서의 한국어 문학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살았다. 이게 물론 근대 학문이 전문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고립으로 갔던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문제의식 속에서 우리가 협력해서 문화의문학이라는 용어를 만들고 방법론도 많이 이렇게 개발되어 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어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우리가 또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표를 내걸고 아무리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실천이 학문적 역량을 이 역량과 이렇게 뒷받침이 이렇게 되지 않으면은 그거는 전부 다 공연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를 몇 가지 이야기하면은 일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상. 문화는 바로 일상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화사를 이야기할 때 항상 일상사라든가 생활사하고 접목이 이렇게 되는 거를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여러 가지 논문을 통해서 또 수업도 있으니까 문화의문학 수업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아마 많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일상사와 문화사와 생활사 이러한 것들이 다른 것들이 아닙니다. 일상을 강조하는 지금까지 많은 어떤 우리 연구가 한국 어문학 연구가 이런 것을 좀 배제하는 어떤 측면에서 이루된 이것을 더욱더 귀한 것으로 본 이러한 어떤 측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우리 생활 속으로 소환하는 뭐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상이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융합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거 사실 따져보면 약간 다릅니다. 뭐 교직과 교육과 융합이 있는데 융합 같은 경우는 이 정체성이 굉장히 하여튼 나중에는 모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단계는 무엇이 이제 중요하냐면은 자기의 어떤 발 딛고 있는 그 자리, 학문적 받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에다가
다시 이제 새로운 어떤 그 융합적 어떤 마인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저 위에서 공유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용어는 교육이 적합합니다. 교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자리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의학이라든가 문학, 뭐 고전문학, 현대문학 자기의 어떤 자리를 분명히 하고 이런 것을 분명히 하면서 그 원심력을 확보해 나갈 때 이 우리의 어떤 이야기들이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연구되어 왔는 것이 있는데 이 연구되어 왔는 것들을 그러니까 수용을 해서 새로운 어떤 체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단순한 교직 같은 것들이 아닙니다. 교직 같은 경우는 물리적인 것이고 융합 같은 것은 화학적인 것인데 이 두 가지를 아우르는 게 바로 이러한 어떤 그 교육적 어떤 시각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공간인데 공간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우리 지역 공간. 물론 지역이라고 하면은 모든 그 세계의 지역도 다 지역입니다만은 어떤 그 로컬적인 어떤 이러한 그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영남이라는 땅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내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 영남학 그 안에 이제 퇴계학이라든가 남명학이라든가 내려오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학문적 역량을 받아들이면서 세계와 어떻게 호흡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 공간 문제. 여기에는 어떤 지리 같은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어떤 키워드를 통해서 살아있는 그 한국어 문학.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게 국어 국문학 살리기하고 이제 연결이 됩니다. 유튜브라든가 다른 어떤 강연 같은 거 보면은 역사와 철학 같은 경우는 강의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그 국어 국문학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죠. 그 왜 그럴까요? 이러한 어떤 문제의식 속에서 문학이 앞으로 이제 유튜브도 우리가 만들어가고 하겠지만은 많은 어떤 그 학교에서 우리가 하는 이런 작업들이 흘러들어서 국어 국문학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그 앞에도 아마 그런 이야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김동현 선생이 이야기했던 뱃놀이, 그 뱃놀이는 역사가 있으면서도 그 당대의 어떤 문화사의 어떤 측면에서 그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컨대 그 뭐 소동파가 뱃놀이와 임술 그 지추 7월 기망이라고 하는 적덕부 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거라든가 그다음에 팔경문화, 구공문화, 그다음에 중구절에 특별한 어떤 그 시회를 열었던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같이 사람들이 회합을 하면서 작품을 만들고 거기에는 언어가 있고 하니까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만들어내는 어떤 생활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검토해서 우리의 어떤 방문론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이제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들으면서 생각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본적인 자료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료에 대한 이해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실력이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몇 개 두드려 가지고 다른 사람이 틀리게 해놨는지 그러니까 맞는지 틀린지도 알지 못하면서 이러는 것들을 막 이렇게 이상하게 포장하는 이것은 조금만 있으면 깨져버립니다. 비판받고 쓸모없는 논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료를 수집하고 우리 이 계획서 안에 있어요.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 문헌과 현장을 이렇게 접목시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 이제 그 비교육 그런 것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자료에 대한 이해, 문헌에 대한 이해, 그것과 이제 현장성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는 이런 어떤 이 시스템을 좀 만들어 갈 필요가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들 아마 한 7년, 8년 이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방문론 같은 것도 새롭게 자꾸 만들어가고 그렇게 하면은 안착을 해서 이게 사실 이론 같은 것들도 개발되면서 그 안에 이제 부서지고 만들어지고 하면서 이게
선택이 돼야 되거든요. 뭐 이런 날이 조만간에 와서 전부 문화음악표를 딱 가지고 그 우리가 세계 속에서 한국 음악을 키워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 선생님들 고맙고 또 학생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 뭐 코로나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보니까 나는 맨 처음 몰랐는데 여기 대학원에 와 보니까 앞에 이게 줄을 막 쳐놔서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 그러니까 밖에서 차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급박한 상황에서도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급박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게 놓치지 않고 뭔가를 하고 있잖아요. 계획대로. 이게 바로 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시가 뭐냐 하면은 여기에라고 하는 것인데 조차의 필요시하고 전폐의 필요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조차나 전폐라고 하는 것은 넘어지고 자빠지고라고 하는 가장 험난한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급박한 상황. 거기에도 내 마음을 여기에 한다는 거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코로나가 여기에 발생해가지고 확진자가 발생해서 진흥관이라든가 대학원 인문대가 폐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흩어져서 여기에 하는 거, 필러시 반드시 여기에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보여졌다라고 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또한 충분한 가능성이 있고 잘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여러분들 다 고생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